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침공 때문에 가족을 잃고 남편을 잃어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이 왠지 모르겠지만 한국행을 택해 난리가 났다고 하죠. 일단 우리가 먼저 오라고 손짓한 것은 아닌데 생각보다 많은 우크라이나 미녀들이 한국 남자를 만나기 위해 한국을 찾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기회로 혼인율과 출산율도 올라가게 될까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티아나, 전쟁으로 갈기갈기 찢긴 메트로비스크의 기자입니다. 제 주변은 무너진 건물들과 절망뿐이죠.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도시는 망가진 인형처럼 생기를 잃었어요. 전기도 물도 끊기는 날이 많아 사람들은 그저 생존만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배급소 앞에는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지친 표정의 사람들, 공허한 눈빛들. 저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다른 점이라면 제 손에는 카메라와 취재 노트가 들려있다는 것뿐이죠. 임시 취재 거점으로 사용하는 폐허가 된 학교 건물로 돌아오며 가슴이 무겁습니다. 남편 소식은 5개월째 끊겼어요. 전선에 투입된 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매일 이 참상을 기록하고 있죠. 카메라를 들 때마다 손이 떨리지만 누군가는 이 현실을 담아야 합니다. 거리에선 곧 정부가 구호물자를 보낸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그런 말은 이미 수십 번도 더 들었습니다. 오늘 인터뷰한 시민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죠. 전혀 믿음이 안 갑니다. 이제 누가 그런 말을 믿겠어요? 한 노인은 거칠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부를 기다리느니 차라리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바라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소? 메트로비스크의 시민들은 더 이상 자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절망은 깊어지고 희망은 국경 너머에서 찾고 있어요. 시장터 폐허 근처에서 한 피란민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재건을 도와준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순간 의아했죠. 왜 하필 한국일까요? 저도 모르게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제가 물었어요. 피란민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여기저기서요.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려요. 한국은 믿을만하다고. 취재 노트에 한국이라고 적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라 이름조차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한국을 이야기할까요? 단순한 소문인지 아니면 실체가 있는 정보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학교 건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어요. 회색빛 하늘 아래 무너진 도시를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실체를 파악해야겠다고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왜 그것을 믿고 있는 걸까요? 내일은 시 외곽 피란민 임시 거처로 취재 범위를 넓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다시 카메라를 들고 나가겠죠.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사람들이 품은 희망의 조각을 찾아서요. 캄캄한 방에 누워 남편을 생각합니다. 그가 살아있다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가슴이 아프지만 내일의 취재를 위해 눈을 감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희망이 필요하니까요. 저 역시도 아침 일찍 취재 장비를 챙겨 피란민 임시 거처로 향했습니다. 대형 창고를 개조한 이곳은 생활 공간이라기보다 그저 몸을 누일 자리에 불과했어요. 사람들은 손바닥만한 공간에서 가족 단위로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식량과 물품은 턱없이 부족했죠. 단전과 단수도 잦아
삶의 질은 형편없었습니다. 다행히 봉사단체가 설치한 위성 인터넷 기기 덕분에 제한적이나마 바깥 세상과 소통이 가능했어요. 사람들은 그나마 이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었습니다. 50대 여성 벨라를 만났습니다. 남편은 전투에 나갔고 정부에서는 사망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지원을 미루고 있었어요. 벨라의 눈에는 이미 희망이 사라져 있었죠.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벨라가 말했습니다.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가족도, 삶도. 한국에 대해 물었더니 벨라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내 덧붙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네요. 어떤 희망이든. 이어서 젊은 여성 알리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전쟁 중 부상을 입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알리나의 눈빛은 절박했습니다. 아무 나라라도 도망가야겠어요. 한국은 안전하다는데 진짜인가요? 알리나가 물었죠. 저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도 이 소문의 실체를 알지 못했으니까요.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요. 한국 남자가 책임감 있고 가족적이라더라. 한 여성이 말했어요. 다른 여성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결혼해서라도 이 지옥을 벗어나고 싶어요. 이런 대화를 들으며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졌습니다. 사람들의 절망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왜 희망으로 다가오는 걸까요? 피란민 중 한 노인이 귀중한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시골 마을 드롭노예에 오래된 한국 TV를 20년째 쓰는 분이 있다네. 이 말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단서가 생긴 거죠. 오래된 TV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노인을 더 자세히 인터뷰했습니다. 그 TV는 아직도 작동한다네. 세상 모든 게 망가져도 그것만은 지금까지 고장 없이 돌아간다고 해. 신기하지 않은가?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시골 마을 드롭노예로 가야겠다고요. 오래된 TV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국에 대한 소문의 시작점일지도 모르니까요. 취재 노트에 드롭노예로 이동, 한국 TV 확인이라고 적었어요. 위험한 여정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기자로서의 호기심과 개인적인 궁금증이 저를 이끌었죠. 피란소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에서 본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모습이 잊히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나라 이름이 아니라 탈출구였습니다.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불빛이었죠. 내일 시골로 떠날 준비를 하며 오늘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 이야기의 진실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시골 마을 드롭노예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무너진 교량, 군 검문소, 그리고 황폐해진 도로를 지나야 했어요. 차편도 구하기 어려워 봉사단체 트럭에 동승하는 수밖에 없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참혹했습니다. 불탄 집들, 버려진 차량들, 그리고 가끔 보이는 무덤 표식들이 전쟁의 참상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어요. 트럭 안에서 만난 봉사자에게 안드레이라는 노인에 대해 물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안드레이를 알고 있었어요. 마을에서 오래 사신 분이죠. 외아들은 전쟁 초기에 전사했어요. 손주 소식도 두절된 채로 지내고 계십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쟁은 모든 이의 삶을 파괴했어요. 드롭노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했죠.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는 덜했지만
주민들의 표정에서 상실감은 여전히 읽을 수 있었어요. 안드레이의 집을 찾아가는 길,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낯선 사람이 드문 이곳에서 카메라를 든 저는 분명 이상한 존재였을 거예요. 안드레이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작은 집이었죠. 문을 두드리자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나왔습니다. 그가 바로 안드레이였어요. 주름진 얼굴에 지친 눈빛이었지만 저를 맞이하는 태도는 따뜻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타티아나 기자님이시죠? 누군가 온다고 연락받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단출한 살림살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쪽 벽장에는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있었어요. 제 시선을 따라 안드레이가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보러 오셨다는 그 TV입니다. 안드레이는 천을 조심스럽게 걷었어요. 그 아래에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TV가 있었습니다. 이 TV는 20년 넘게 고장 한 번 없었소. 전기가 들어올 때만 켜보는데 아직도 잘 작동합니다. 안드레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이 TV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일부였던 거죠. 잠시 후 전기가 들어왔고 안드레이는 TV를 켰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나타나자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보세요. 한국 물건은 튼튼하네요. 우리나라 TV는 몇 년 만에 다 고장났는데 이건 아직도 멀쩡합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몇 명 더 모여들었습니다. 그들도 안드레이의 TV를 보러 온 거였죠. 우리도 예전에 한국 라디오 써봤는데 좋았어. 한 어르신이 말했어요. 다른 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한국 물건은 믿을 수 있었지. 비싸긴 했어도 오래 썼으니까.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황에서 이 낡은 TV는 작은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고장 없이 작동하는 기계가 상징하는 바가 컸던 거죠. 안드레이는 끊임없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한국은 옛날에 전쟁이 있었다는데도 이렇게 발전했다더라. 대단한 나라야. 그의 말에 다른 어르신들도 동의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이렇게 좋다면 그 나라 사람들도 믿을 만하겠지. 이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단순한 가전제품이 한 나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카메라에 이 모습을 담았죠. 낡은 TV와 그 주위에 모인 어르신들의 밝은 표정을요. 밤이 깊어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정보를 얻기 어렵겠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안드레이의 TV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죠. 다음 날 아침, 봉사단체 트럭을 타고 도시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자료 조사와 인터뷰가 필요했어요. 안드레이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트럭에 오르며 생각했어요. 낡은 TV 하나가 어떻게 이토록 강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도시로 돌아가는 길 마음속에 새로운 질문들이 생겨났습니다. 도시로 돌아온 후 학교 건물 취재 본부에서 시골 취재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안드레이의 낡은 TV가 사람들 마음속에 한국은 믿을 만한 나라라는 생각을 심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죠. 거리로 나가 도시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전쟁 전 우크라이나 시장에 진출했던 한국 전자가전사의 흔적을 찾아봤어요. 폐점한 매장들, 깨진 간판들 사이에서도 한국 브랜드의 잔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제게 다가왔어요.
저기 있던 한국 가전 매장 참 좋았는데요. 서비스도 좋았고 제품도 고장 잘 안 났습니다. 전쟁만 아니면 계속 썼을 텐데. 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그리운지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졌어요. 봉사단체가 설치한 위성 인터넷을 통해 한국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제한된 접속 환경이었지만 뉴스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가 우크라이나 구호에 참여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한국이 전후 재건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일어나 경제 강국이 된 역사가 기사에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상황과 겹쳐 보였죠. 도시 곳곳에서 주민들의 증언도 수집했습니다. 60대 여성은 전쟁 이전에 한국에서 온 봉사자들이 우리 마을 복지관을 세워줬어요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그때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도 전쟁 끝나면 한국처럼 빨리 재건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의 경험과 기억 속에 한국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죠. 노트에 정리해보니 한국 이미지의 핵심이 보였습니다. 기술과 제품의 신뢰성, 재건의 역사적 경험, 그리고 인간적인 봉사의 흔적.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사람들이 한국을 기회의 땅으로 여기는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취재 노트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밤이 깊어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멀리서 폭발음이 들려왔지만 이제는 무감각해져 있었죠. 이 전쟁은 언제 끝날까? 남편은 살아있을까?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나 오늘 취재를 통해 얻은 희망의 조각들이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을 희망의 상징으로 바라보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취재 노트에 다음 계획을 적었습니다. 여성들 사이에서 형성된 한국 남성상 조사하기. 전쟁으로 남성 인구가 급감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한국 남성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창가에 서서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치리라고요. 사람들의 희망이 단순한 환상에 그치지 않게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돕고 싶었습니다. 내일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계속하기로 했어요. 남편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기자로서의 사명감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진실을 찾아 한 걸음 더 나아가리라 마음먹었어요. 전쟁으로 인해 도시와 피란소에는 여성, 노인, 어린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남성들은 징집되어 전선으로 갔고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못했어요. 특히 결혼 정년기 여성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읽히는 절망감이 안타까웠어요. 오늘은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임시 피란소에 모인 20대 초반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죠. 놀랍게도 그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이 화제였어요. 전쟁 전부터 인터넷으로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마리나라는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정말 다정하고 책임감 있어 보였죠. 다른 여성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정 내 폭력과 알코올 문제를 경험했거나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 드라마 속 한국 남성들은
이상적인 모습으로 비춰졌던 겁니다. 드라마에서 본 한국 남자들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아내를 존중해요. 올가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경이 묻어났어요. 우크라이나 여성들의 결혼관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유럽이나 미국 남성과의 국제 결혼을 선호했지만 전쟁 이후로는 유럽 상황도 불안정해졌어요. 상대적으로 멀지만 안정적인 한국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죠. 한국이 북한과 대치 중이라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70년 넘게 전쟁이 안 일어났대요. 여기보다는 훨씬 안전하죠. 한 여성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SNS와 유튜브를 통해 실제 결혼 사례도 찾아보았습니다. 한국 농촌에서 우크라이나인이나 러시아인과 결혼해 살고 있는 영상들이 있었어요. 정확한 통계는 없었지만 이런 영상들이 여성들에게 누군가는 이미 한국에 가서 잘 살고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 피란소에서 만난 나탈리아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친구가 한국인과 결혼해서 서울 근처에 산대요. 아파트도 있고 아이도 낳았대요. 사진 봤는데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진실을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필요했으니까요. 드라마 속 이미지가 현실과 다를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전쟁의 공포 속에서 작은 로망조차 빼앗고 싶지 않았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드라마는 분명 과장된 면이 있겠지만 그것이 이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고 있었습니다. 종전이 된다면 정말로 한국행을 택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학교 건물로 돌아와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렸고 가끔 멀리서 포성이 들렸어요. 노트북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이 지쳐 보였습니다. 남편 생각이 다시 밀려왔어요. 그가 살아있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저도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취재차 한국에 가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나라의 재건 과정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테니까요. 내일은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한국과의 소통을 취재해 보기로 했습니다. 전쟁 중임에도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바깥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 연결고리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희망으로 다가오는지 더 깊이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잠들기 전 윈터코트 주머니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내보았어요. 그리움이 밀려왔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었기 때문이겠죠. 그저 그가 어디선가 살아있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멀리서 폭발음이 들렸지만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SNS를 통한 한국과의 소통을 취재하기로 했어요. 우크라이나 정부나 전쟁 상대 측이 일부 SNS와 통신을 차단했지만 봉사단체와 NGO가 제공한 위성 인터넷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해외 접속이 가능했습니다. 피란소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한 대의 노트북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온라인 화상 통화 중이었어요. 40대 여성 올렉산드라가 한국인 남성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전쟁이 끝나면 한국에 데려가도 될까요? 올렉산드라가 물었고 화면 속 남성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렉산드라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통화가 끝난 후 그녀를 인터뷰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SNS로 알게 된 분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위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이제는 매주 화상 통화를 해요. 그분은 서울 근처에 사는 회사원인데 정말 친절해요.
올렉산드라의 말에 놀랐습니다. 전쟁 중에도 이렇게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니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한국인 남성이 보낸 메시지들을 보여주었어요. 위로의 말과 함께 한국 일상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피란소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고 있었어요. 한국 시골 마을 풍경, 농가 풍습, 가족 식사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시골이랑 다른데? 한 여성이 말했어요. 모든 곳에 전기와 통신이 잘 되고 집도 깔끔해 보여요. 어린아이를 안고 있던 젊은 엄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놀라운 점은 일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무료 온라인 강좌나 유튜브, 앱을 통해 기초적인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60대 택시기사 출신 어르신도 스마트폰으로 한국어 앱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손님 맞이할 때 쓰려고요. 그때가 오면 좋겠네요. 그의 낙관적인 태도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이토록 참혹한 상황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취재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전쟁으로 고립됐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이미 인터넷으로 전 세계와 연결되고 있었어요. 한국이 희망으로 부상하는 이유는 단순한 물건이나 드라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술과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결합한 결과였죠. 학교 건물로 돌아와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어요. 화면 속에서 만난 한국인들, 한국어를 배우는 어르신들, 유튜브 영상을 보며 꿈꾸는 여성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회색빛 구름 사이로 작은 틈이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의 상황처럼 희망의 작은 빛이 비치고 있었죠.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봉사단체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내일 도시 피란소에 구호물자가 도착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구호물자 배포 장면을 취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취재 일정을 조정하며 생각했어요. 구호물자가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지, 그곳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당신도 어디선가 희망을 찾고 있겠죠? 우리 모두 그렇듯이. 전쟁의 어둠 속에서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빛을 찾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창을 통해 바깥 세상과 소통하며 그곳에서 희망의 단서를 발견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희망의 조각들을 모아 기록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희망의 이야기를 찾아 나서겠다고 다짐했어요. 잠들기 전 취재 노트에 적었습니다. 희망은 가장 작은 것에서도 피어날 수 있다. 아침 일찍 도시 피란소로 향했습니다. 구호물자 도착 소식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국제 NGO가 폴란드 국경을 통해 무릎 보호대, 동전 파스, 의약 외품과 식량을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어려 있었어요. 트럭이 도착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물품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 모습을 담았어요. 상자들이 열리자 놀라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상당수의 구호물자가 한국 브랜드였던 거죠. 어르신들이 파스를 받아들고 의아해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한 노인이 물었어요. 봉사자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파스예요. 아픈 곳에 붙이면 시원해집니다. 어르신들은 반신반의하며 파스를 붙여보았어요. 잠시 후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우와, 정말 시원하네. 70대 할머니가 무릎에 붙인 파스를 만지며 감탄했어요. 역시 한국 건 헛되지 않아. 다른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대화가 이어졌어요. 옛날 라디오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이번엔 파스까지. 한국 물건은 뭔가 다르네. 그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이전 취재에서 안드레이의 낡은 TV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작은 물건들이 쌓여 한 나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한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한 여성이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전에 러시아랑 중국에서 온 물건들은 품질이 별로였어요. 불만이 많았죠. 근데 한국산은 확실히 달라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뭐랄까? 정성이 느껴져요. 도대체 저 나라가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물건을 잘 만들까 싶어요. 구호단체 담당자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봉사자였어요. 한국인들도 전쟁의 아픔을 겪었고 그걸 극복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어 하죠. 이 말을 통역해 들은 피란민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나라구나. 한 할머니가 파스를 가슴에 품으며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약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주는 마음이네요. 구호물자를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가 오갔습니다. 종전되면 한국으로 가자. 아니야. 한국처럼 우리도 발전하자. 의견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작은 파스 하나가 전쟁터의 큰 희망의 불씨가 된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도착한 작은 도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 목격한 거였죠.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한 피란민이 건넨 파스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남편이 어디에 있든 그도 누군가의 작은 도움으로 위로받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학교 건물로 돌아와 오늘의 취재 기사를 썼어요. 작은 파스, 큰 희망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단순한 구호물자 이야기가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려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창밖으로 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불빛이 깜빡였어요. 전기가 들어온 거였죠. 오늘은 평소보다 많은 집에 불이 켜진 듯 했습니다. 마치 희망이 번져가는 것처럼요.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오늘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희망에 찬 표정, 눈물, 그리고 감사의 말들이요. 이제 마지막 취재가 남았습니다. 전쟁 이후의 가능성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밤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국제사회 중재로 양측 대표가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몇몇 지역에서는 군부대 철수가 시작되었고 전선이 축소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전쟁이 곧 끝날 수도 있다는 기대가 고조되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다시 피란소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불안감은 있었지만 그 속에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임시 거처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의견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우리나라 재건에 힘써야 해요. 이곳이 우리 고향이니까요. 50대 교사 출신 여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차라리 해외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곳은 너무 많이 파괴되었어요. 한국으로의 이주를 적극 추진하려는 이들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요. 한국에 가면 일자리도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20대 여성이 말했습니다. 이견이 있었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전쟁이 끝난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사람들은 활력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피란소를 취재하다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내면의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생존해 있을까? 종전 후 돌아올까? 그런 개인적인 고민과 함께 기자로서의 호기심도 생겼어요. 한국의 재건 과정을 직접 보고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한국에 가볼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현실을 자각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온다면 우리는 함께 이곳을 재건해야 할 테니까요.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봐야겠죠. 오후에 놀라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시골 노인 안드레이가 피란소에 잠시 들른 것이었어요. 그를 보자 반가움이 밀려왔습니다. 안드레이 할아버지,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안드레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자를 좀 받으러 왔네. 마침 자네도 만나고 싶었고. 우리는 피란소 한쪽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안드레이는 종전 소식을 듣고 생각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직접 한국 한번 가보고 싶어. 안드레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내 TV처럼 나도 오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70대 노인의 순수한 꿈이 귀여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노인이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이요. 할아버지, 한국 가시면 뭐 하고 싶으세요? 안드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TV 공장을 구경하고 싶네. 우리 TV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고 싶어. 소소한 대화 속에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안드레이와 헤어질 때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네 남편도 꼭 돌아올 거야.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말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취재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기사를 썼습니다. 모든 취재를 통해 느낀 점을 담았어요. 전쟁은 우리 삶을 산산조각 냈지만 낡은 TV와 작은 파스가 이토록 큰 희망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한국처럼 우리도 전쟁의 상흔을 딛고 다시 일어서길. 그리고 언젠가 국경이 열리면 새로운 이웃이 되어 서로를 도울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불빛이 켜지고 있었어요. 종전이 임박한 도시에 기대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내려놓고 창가에 섰어요. 3주 동안의 취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전쟁의 상흔을 딛고 일어섰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될 수 있는지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은 가장 작은 것에서도 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낡은 TV 하나, 시원한 파스 하나, 온라인에서 나눈 짧은 대화 하나로도 사람들은 미래를 꿈꿀 수 있었어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돌아와요.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창밖으로 별빛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밤은 폭발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화가 찾아오고 있는 걸까요? 그 희망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영국 사람들 자리를 뺏고 있어. 그럼 당신들도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영국 회계법인의 정치 싸움을 보면서 영국 여자가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건드리지도 않으면서 한국인들만 건드리는 모습이 꽤나 보기가 싫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증권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제니라고 합니다.
저는 영국 회계사로 일하고 있어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저는 분석적인 성향과 안정적이고 존경받는 직업이라는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회계학을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무엇보다 문과 성향을 가지고 있기는 했는데요. 숫자를 다루는 것 역시 좋아했어요. 보이지 않는 숫자를 찾아내는 것에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회계사를 부르는 명칭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회계사들이 영국 회계사를 많이 따요. 한국 회계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으면서 영국 회계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국 사람들도 한국 회계사 자격증을 많이 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한 번도 못 봤어요. 한국을 갈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그냥 공부를 잘해서 2개 다 따는 거예요. 한국 회계사 시험이 영국 회계사 시험보다 훨씬 더 어렵거든요. 신기한 일이죠. 인구는 영국이 훨씬 더 많고 회사도 영국이 훨씬 더 많은데 한국 회계사 시험이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큰 회계법인에는 회계사 자격증을 2개나 있는 한국 회계사들을 볼 수 있는데요. 헤드헌터들이 이런 한국 회계사들을 데려가려고 엄청 했어요. 왜냐하면 일을 엄청 잘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영국에서 다들 일하고는 있지만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솔직히 수험 생활은 너무 힘들었어요. 영국 회계사들은 보통 1년 정도를 공부하는데요. 저는 이 기간 내로 반드시 합격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은 저희 핵심에 도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긴 준비 기간은 단순한 시간 투자 이상의 자기 발견과 회복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헌신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이 도전적인 단계에 뛰어들면서 다루어야 할 자료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은 재무회계와 세무부터 비즈니스 법률과 윤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룹니다. 각 과목마다 난이도가 높아 깊은 이해와 전략적 접근을 통해 내용을 숙지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강도 높은 공부 문화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빠르게 적응해야 했습니다. 한국말로 공부방이라고 불리는 스터디 그룹은 제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그룹에서 우리는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를 테스트하고 정신적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공동의 노력이었고 공동체 의식과 공동의 투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고단했습니다. 제 제2의 집이 된 도서관과 스터디 카페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책들 쉴 새 없이 낙서하던 노트 쉴 새 없이 흘러가던 시계 바늘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는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내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대감도 엄청났죠. 저는 그래서 영국 공인회계사에 합격하고 나서 절대 공부는 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 회계사들의 평균 수험 기간이 3년이래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 시간을 어떻게 버티나 싶더라고요. 이러한 기간과 노력의 차이는 시험의 난이도뿐만 아니라 교육과 끈기를 중시하는 한국의 문화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공부를 잘하면 무조건 대접받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한국 회계사들이 괜히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런 끈기와 노력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한국에서 공인회계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취를 넘어 성실함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한 거죠.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것은 숫자, 마감일 꼼꼼한 세부사항으로 가득 찬 세계일 수 있지만 인간적인 경험과 감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주한 사무실 계산기와
프린터의 끊임없는 윙윙거리는 소리 속에 독특한 기대감으로 일상을 장식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특정 이름이 불릴 때마다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업무 공간을 구분하는 칸막이 너머로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수많은 사람 중 한 사람 형석이라는 한국인 회계사에게로 향했습니다. 형석은 평범한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제 눈에 그는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형석의 존재는 매일 반복되는 회사 생활의 폭풍 속에서 고요함을 선사하는 존재였습니다. 조용한 일처리와 커피 타임에나 볼 수 있는 따뜻한 미소를 가진 형석 씨는 자신도 모르게 동경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만 좋아했으면 어떻게든 해봤을 것 같은데 회사의 많은 사람들이 형석님을 좋아했어요. 저는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죠. 이러한 동경은 단순히 외모나 매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업무 능력에 대한 존경심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형석은 회계사로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디테일에 대한 세심한 관찰력, 복잡한 재무제표를 헤쳐나가는 능력, 윤리 기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회사 내에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돋보이게 한 것은 한국인으로서의 성장 배경에 영향을 받은 독특한 업무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형석이 묘사하는 세계에 점점 더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식을 맛보고 K-팝을 듣고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려고 시도하는 등 업무 외적으로도 한국 문화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형석 씨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한식을 자주 먹었는데요. 솔직히 말도 못 걸어서 친해지지는 못하고 그냥 한식을 사랑하는 사람만 됐어요. 그래서 펜실베니아에서도 한식집을 찾아다니곤 했죠. 한식을 알고 나니까 국물 요리가 그렇게 맛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겨울인데 추운 날만 되면 그렇게 국물 요리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도 퇴근하고 순두부찌개를 먹으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필라델피아의 시내에 자리 잡은 작고 아늑한 식당에 들어서자 매운 순두부찌개 냄새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날따라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안경에 김이 다 서릴 정도였어요. 저는 창가 쪽 테이블을 보고 바깥 풍경을 보고 있었죠. 친절한 아줌마 미소의 주인장이 메뉴를 내밀며 다가왔지만 저는 이미 무엇을 먹고 싶은지 알고 있었습니다. 순두부찌개 하나 주세요. 아줌마는 알아본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에 정말 자주 왔었거든요. 그녀가 돌아서서 나가려는 순간 누군가 식당에 들어와 키가 큰 그림자를 들이우며 제 테이블을 잠시 감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거기 그가 있었어요. 형석이요. 저는 당황했죠. 회사에서도 몰래 보는 분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등장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안경에 낀 김이 부끄러워질 정도였어요. 제 시선을 사로잡은 그는 잠시 의심의 눈빛을 보이다가 이내 제 눈을 알아보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맞죠? 그는 놀라움과 행복이 가득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테이블에 앉았어요. 저는 놀라서 물어봤죠. 절 아세요? 했더니 형석님은 웃으면서 왜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좀 감격스러웠어요. 지금까지 한식을 좋아하는 게 그냥 한식을 좋아하는 영국 사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둘만 만나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아줌마는 고춧가루와 참기름의 진한 향이 배어있는 순두부찌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고 형석은 물어봤어요. 어떻게 순두부찌개를 드세요? 맵지 않나? 라고 말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는 당신 때문에요. 라고 말했지만
원체 한식을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이제는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시작은 형석님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진짜로 한식을 좋아하거든요. 형석이는 보글보글 끓는 찌개에 달걀을 깨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기쁘다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는 밥을 먹으면서 소소한 한국 음식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거였어요. 한국에서 탕수육을 먹을 때 소스를 부으면 예절이 없는 건가요? 성진 씨는 웃으면서 그런 거 다 장난이라고 했어요. 자기는 찍어 먹는다고 해서 찍먹이긴 한데 부어도 욕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어요. 각 방법에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스를 부어 먹으면 맛이 더 풍부해지지만 찍어 먹으면 돼지고기의 바삭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어도 좀 알려줬어요. 부어 먹는다와 찍어 먹는다의 줄임말을 알게 되었죠.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죠. 한국에서는 어떤 요리를 제대로 먹는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진 씨는 제 호기심에 껄껄 웃었습니다. 음식은 우리 문화의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특정 요리를 즐기는 전통적인 방법도 있지만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유된 경험과 즐거움입니다. 저는 반대로 영국에도 비슷한 논쟁이 있다고 알려줬어요. 영국에서는 시리얼을 우유에 말아 먹을 때 눅눅하게 먹을지 바삭하게 먹을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알려졌죠. 이렇게 둘이서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행복했어요. 예상치 못한 재회로 배가 부르고 마음이 따뜻해진 채로 식당을 나섰습니다. 활기찬 에너지와 작은 순두부찌개집 같은 숨은 보물이 있는 서울의 거리는 저에게 다시 한번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형석이와 저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우정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연락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맺는 인연,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우리 삶으로 돌아오는 찰나의 순간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커리어를 쌓고 있지만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언젠가는 한국으로 진출하겠다는 목표를 염두에 두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은 영국인 공인회계사로서의 여정 즉 회계 분야에서 서로 다른 두 문화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기로 한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영국 기업 세계를 떠나 새로운 환경에 몰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향한 끌림은 강했습니다. 단순한 경력 이동이 아니라 제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었고, 항상 알고 있었지만 완전히 탐구하지 못했던 제 일부와 연결되기 위한 탐구였습니다. 직장에서 형석이와의 만남은 바쁜 업무 환경 속에서 짧고 찰나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아쉬웠죠. 김영석님은 회사에서는 특별히 말을 걸지 않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랑은 말을 잘해도요. 그런데도 우연찮게도 우리는 여러 식당에서 계속 마주치는 패턴이 생겼습니다. 마치 요리에 대한 공통된 관심사가 사무실 밖에서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최근의 우연한 만남은 퇴근 후 한 치킨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한국 치킨집이 인기가 좋아서 웨이팅이 길었거든요. 저는 구석진 테이블에 막 자리를 잡았을 때 형석이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깐 알아본 후 따뜻한 미소와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식사하자고 권유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형석은 열정적인 눈빛으로 프라이드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는 한국 음식인 치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이 맛있는 조합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형석 씨의 설명은 자세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치맥이 단순한 음식과 음료가 아닌
한국의 문화 현상이자 휴식과 동료의 상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고전적인 바삭한 치킨부터 달콤하고 매콤한 소스를 입힌 치킨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에 대한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 저도 모르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맥주를 신나게 마셨어요. 그리고 형성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수줍게 데이트를 요청한 거예요. 다음에는 우연찮게 말고 약속을 잡고 만나고 싶다고요. 저는 기분이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데이트 날이 다가오자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도시 전역의 다양한 레스토랑을 탐험하는 미식 모험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각 장소는 훌륭한 음식뿐만 아니라 잊지 못할 추억을 함께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약속했습니다. 형석과 저는 직장에서의 관계를 공개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이 다양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특히 일부 여직원들 사이에서 사무실을 휩쓸고 있는 질투의 기류에 대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질투는 미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휴게실에서의 귓속말 노려보는 듯한 시선 다정하던 태도가 갑자기 싸늘하게 변하는 것 등이죠. 저는 단순한 사무실 소문으로 치부하려 했지만 형석이는 더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평소 직장 내 화합을 중시하던 형석이기에 불협화음을 감지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질투를 하는 여자들은 대부분 우리가 사귀기 전부터 형석에게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나갈 때면 숨죽여 비웃는 말을 하거나 점심 약속에서 일부러 저를 빼놓으며 형석이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형석이는 늘 화해 중재자였기 때문에 상황을 부드럽게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려고 애썼지만 오히려 질투의 불길만 부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음을 깨기 위해 모든 사람을 초대했던 어느 점심 식사가 기억납니다. 진짜 짜증나는 게요. 사람들은 형석이에게는 알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던 중 한 식당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진짜로 대화를 나눴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를 먹으며 형석은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직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너무 싫어요. 평소 밝던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저를 안심시키며 혹시 한국에 갈 생각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의 질문에 너무 당황해서 입에 있던 음식을 다 흘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쓰는 동안 입술에서 국수가 흘렀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부러워했지만 모든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닫고 웃으며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으로 간다고요? 글쎄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형석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며 회계사 일은 한국에서도 계속 할 수 있고 제니, 당신도 한국을 궁금해할 것 같아서요. 저는 하루 종일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느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무의식적으로 한국에 대한 검색어를 입력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번화한 서울거리 푸른 산속에 자리한 고즈넉한 사찰 그리고 저와는 너무도 다른 활기찬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직진하는 삶만 생각했는데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랑의 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생각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한국에 가는 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아예 다른 곳에서 살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 걱정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요.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어떤 모험과 도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지는 몰랐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석은 제가 만나본 모든 남자 중에 최고였기에 저는 한국행이 전혀 걱정되지 않아요. 한복을 공부해 보라고요. 일본이면 모를까 굳이 한국에 오슬요 말도 안 돼요. 한복 따위를 시도했다가 제 패션 사업은 망하고 말 거예요. 영국의 한 디자이너 사무실 한 여성이 단호한 어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무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패션 디자이너 티나입니다. 저는 영국 교외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학교 교사이자 서점 점원이셨던 부모님은 패션에 관심이 많지는 않았지만 항상 저희 꿈을 지원해 주셨어요. 다른 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 때 저는 할머니의 낡은 재봉틀로 인형을 위한 의상을 디자인하느라 바빴어요. 재봉틀은 저희 보물이었어요. 학교 생활은 저에게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학업에는 소질이 없었지만 스케치 패드만 있으면 몇 시간이고 몰입할 수 있었죠. 미술 선생님인 스미스 선생님은 제 재능을 알아봐 주셨어요. 선생님은 제 패션에 대한 꿈을 종이 위에 실현하라고 격려해 주셨죠. 그 스케치가 제가 디자인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죠. 10대 시절 저는 패션 업계에서 성공하려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학비를 마련했어요. 그 노력의 결실로 런던 최고의 패션 학교 중 한 곳에 합격했습니다. 이곳에서 제 꿈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죠. 졸업 후 저는 작은 스튜디오를 열었는데 작은 공간이었지만 모두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디자인에 정성을 쏟아부어 드레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유명인이 시상식에서 제 작품을 입으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제 브랜드는 성장하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제 디자인은 트렌드했지만 더 깊은 의미가 부족했죠. 이 무렵 정훈 씨가 제 부티크를 찾아왔어요. 안목이 뛰어난 그는 저에게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패션이 전하는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 질문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석기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이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한국인의 이야기이자 자연과의 조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흥미는 있었지만 확신이 서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거든요. 지구 반대편에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일본만큼 기술력이 뛰어난지도 모르겠고 중국만큼 기회가 많은 땅도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말은 호기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꿀 결정을 내렸고 패션의 세계를 탐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경외감을 느낀 순간은 동대문에서였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다양한 원단들은 런던에서 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품질 다양성 그리고 가격까지 디자이너들의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판도를 바꾼 것은 한복 부티크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한복 부티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우아함에 둘러싸였어요. 한복을 입어보는 것은 저를 변화시키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우아함과 옷감이 흐르는 방식에 빠지게 됐어요. 그때 저는 패션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고 나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역사를 연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경복궁과 같은 유적지를 방문하고 청계천을 산책하며 서울을 탐험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옥들 사이를 걸으며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로움과 조화를 느꼈습니다. 건축이 패션처럼 한 문화의 영혼을 반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한국에서는 한복이 단순한 전통 의상이 아니라 진화하면서도 그 본질을 유지하는 살아있는 전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풍스러운 찻집에서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패션 제 패션은 단순히 새롭기만 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요. 스토리를 담고 역사와 연결되고 문화의 본질을 포용할 수 있어야 했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제 스케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복의 유연함과 우아함의 영향을 받아 제 디자인은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미묘한 아름다움을 담아내기 위해 천연 소재를 실험해 보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았던 한복처럼 스토리가 있는 컬렉션을 구상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은 한복의 전통적인 실루엣과 현대적인 서양 패션을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꽃무늬에서 영감을 받은 섬세한 자수가 돋보이는 부드러운 빛의 색상의 가운이 눈에 띄었습니다. 상의는 한복의 윗부분인 저고리를 재해석한 것으로 한복의 뿌리에 대한 경의를 표하면서 현대적인 실루엣을 강조할 수 있도록 재단되었습니다. 치마는 한복의 우아한 흐름을 연상시키는 비단 폭포 모양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이 새로운 컬렉션은 모험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디자인을 소개하는 것은 도박과도 같았죠. 하지만 저는 제 옷에 담긴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평단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평론가들은 전통에 대한 존중과 현대적 감성이 어우러진 문화적 융합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제 컬렉션은 단순한 패션을 넘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었죠.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제 작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패션 산업이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우리 환경에 심각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합성 소재의 사용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종종 간과되는 의류 폐기 등 이러한 모든 요소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부담을 초래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변화를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디자이너로서 업계가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저는 저에게 깊은 영감을 준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복은 본질적으로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전통 한복은 재생이 가능하고 생분해가 가능한 실크와 면과 같은 천연 섬유로 만들어집니다. 재료와 환경에 대한 이러한 존중은 한복의 정신에 깊이 내재되어 있죠. 저는 이러한 원칙에서 영감을 받아 브랜드를 친환경적인 가치로 재편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속 가능한 소재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유기농 면, 대나무, 섬유 재활용 원단을 구매하기 시작했고 사용하는 모든 소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쉽지 않았어요. 광범위한 연구와 새로운 공급업체 및 생산 기술을 탐색하려는 의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도전은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친환경 패션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라 더 큰 대의를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원칙을 한복에 접목함으로써 패션이 아름다우면서도 환경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구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고객들에게도 공감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브랜드를 찾고 있었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저의 헌신은 제 브랜드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한복의 우아함과 지속 가능성에서 영감을 받은 제 디자인은 문화적 가치와 환경적 책임의 융합을 상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패션을 향한 이 여정은 훨씬 더 큰 움직임의 작은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여정은 한 걸음에서 시작되듯 저는 보다 지속 가능하고 양심적인 패션 산업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과 친환경성을 지닌 한복은 다시 한번 패션과 자연이 공존하는 길을 보여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패션쇼는 축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쏙 드는 최신 컬렉션으로 쇼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중 제일 중심이 된 한복을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탄생시킨 디자인이 특징인 이 컬렉션은 제 여행과 콜라보레이션의 정점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복을 발견한 것은 패션계에서 숨겨진 보석을 발견한 것과 같았습니다. 한복의 우아함과 역사적 풍요로움은 처음 본 순간부터 저를 사로잡았죠.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이자 오랜 세월을 견뎌온 우아함과 전통의 구현입니다. 간결한 성과 우아한 형태가 특징인 한복의 독특한 디자인은 품이 있으면서도 아름다운 실루엣을 만들어냅니다. 소매가 완만하게 휘어진 저고리와 땅에 닿을 듯 말 듯한 치마가 어우러져 단아하면서도 눈에 띄는 룩을 연출합니다. 선명한 색상과 섬세한 천을 사용하여 한복의 매력을 더하여 한복 하나하나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됩니다. 한복의 진정한 매력은 입는 사람의 움직임과 조화를 이룬다는 점입니다. 천이 흐르고 드리워지는 모습은 마치 한편의 우아한 춤을 보는 것 같고 움직임 하나하나가 한복의 우아함을 더욱 강조합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한복을 입으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유대감을 느꼈고 겸손하면서도 힘이 솟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복 한 벌 한 벌에 담긴 장인 정신 또한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전통 한복은 숙련된 장인이 수작업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인내심과 정밀함 디테일을 살피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한복의 한 땀 한 겹 한 겹은 장인의 헌신과 기술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한복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계속 진화하는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현대의 디자이너들은 한복을 새롭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오늘날의 패션계에서 한복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적 해석은 전통 한복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신선하고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더합니다. 한복과 함께한 여정을 통해 한복의 상징적인 의미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복은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의 상징입니다. 한국인들이 전통 의상을 소중히 여기고 특별한 날과 축제에 한복을 입으며 유산의 정신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찹니다. 한복의 정수를 제 디자인에 녹여내는 일은 저를 변화시키는 경험이었습니다. 패션에서 문화유산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죠. 한복이 제 작품에 미친 영향 덕분에 미학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로서 저는 다양한 문화를 감상하고 영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지닌 한복은 전통 의상이 어떻게 현대 패션에 영감을 주고 과거와 현재를 아름답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끝으로 한복은 단순한 한국 전통 의상을 넘어 영감의 원천이자 문화적 아름다움의 상징이며 한국장인 정신의 유구한 유산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복에서 배우고 영감을 받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으며 앞으로의 작업에서도 이 멋진 의상을 계속 탐구하고 기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여정과 경험을 되돌아보면 이 놀라운 나라와 풍부한 문화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직업적 관점뿐만 아니라 문화 전통 예술에 대한 제 개인적인 관점에도 깊은 영향을 끼친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움은 아름다운 풍경이나 현대적인 도시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과 그들의 유산을 보존하고 기념하려는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깊이 있습니다. 우아함과 역사적 의미를 지닌 한복이 그 증거입니다. 한복은 단순한 전통 의상을 넘어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의 상징이며 한국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옛것과 새것을 조화시키는 한국의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으며 저는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현대적 발전이 얼마나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매료되었습니다. 패션, 도자기, 요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기술에 대한 한국 장인들의 헌신은 깊은 영감을 줍니다. 그들의 작품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수준의 세심함과 열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장인 정신에 대한 깊은 존중과 우수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라는 한국의 폭넓은 문화적 정신을 반영합니다. 한국인의 따뜻함과 환대 또한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신들의 문화와 이야기 전통을 기꺼이 공유하려는 한국인들의 태도는 제 경험을 놀랍도록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포용과 친절의 정신이야말로 한국을 단순히 방문하고 싶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줍니다. 친환경 패션의 세계로 들어선 저희 여정은 지속 가능성과 스타일 기능성을 결합한 한국의 행보에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의 경험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풍부한 문화유산과 미래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가진 한국은 저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과거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과거를 포용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당당하게 개척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배움과 영감 그리고 깊은 존경의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은 본질적으로 문화적 풍요와 혁신의 등대이며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이런 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글을 마칩니다.